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우려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 견제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44%, S&P 500 지수는 0.38%, 나스닥 지수는 0.6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리처드 클러리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은 시장이 정말로 금리 인하 기대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러리다 부의장은 현지 시간 2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이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늘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습니다. 정 총리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시작 단계에 접어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 후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릴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버 모건 WHO 보건긴급정보국장은 한국의 발병 사례가 몇몇 개별적인 집단에서 유래했다면서 역학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변화를 알리는 신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전해져 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간밤에 연준 클러리다 부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견제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 통계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서 아시아 국가에서 계속 사망자가 나온다는 점이 시장의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어제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전해져 오면서 이 코스피 시장은 어제 2200선이 깨졌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최근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 상장사 실적에 대한 우려감 당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업종이 가장 불안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주가의 변화는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미국 정부의 화웨이 옥죄기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아람코 주가가 연달아 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원유 시장을 둘러싼 미국과 오펙의 치킨 게임이 미국의 승리로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살펴보고요. 이어서 유럽연합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IT 공룡들의 빅데이터를 이 중소 IT 업체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배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좀 좋지 못한 뉴스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 30분 전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광주에서도 확진자가 한 명 더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전해지면서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관련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좋게 볼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계속 우울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울함이 우울함을 끌고 가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속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진행 중이고 확산 중이라는 대표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여파가 직접적인 타격이 실물 경제나 대표적으로 기업 실적 쪽으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경기 부양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들이 쌓이고 쌓였다가 한 번에 시장에서 강하게 반영을 하는 시점이 나올 텐데요. 그 부분은 일단 지금 확산이 정체가 되는 시점과 함께 같이 맞물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쪽으로 바라보시되 일단 실적 관련된 얘기입니다. 기업 실적이 그나마 그래도 작년 하반기 때 바닥을 좀 찍지 않았을까라는 관점과 함께 올해는 그래도 이만하면 됐어. 우리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고 했던 분위기가 다시 복병을 만나다 보니까 전망치에 대해서 다시 눈높이가 낮아가는 그런 현상인데요. 특히 지난 사스나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는 단순하게 그리고 또 가장 큰 타격이 내수 쪽에만 집중되고 많이 한정되는 흐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는 진원지가 중국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이 중간재 공급을 중국의 공장이 많다 보니까 중간재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공급이 원활히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생산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은 또 거대한 공장이면서 소비 수요처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동반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연관된 종목들과 업종들을 살펴보라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중국과 연계되지 않은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업종은 찾기가 많이 힘들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실적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중국 자체가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 사태보다 점진적으로 글로벌 경제나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력들이 훨씬 더 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을 받게 되면 그대로 안 좋은 낙수 효과죠.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한국에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전망치를 갖고 있는 FM가이드 추산의 코스피 상장사 105개의 1분기 영업이익 초정치를 보게 되면 일단 한 달 전 대비해서 한 8.8%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한 21조는 넘길 걸로 보여졌다가 19조 초반대까지 내려오는 상황으로 보여졌고 있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변화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에는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1분기보다도 한 1.4% 감소하는 수준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개선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덜 밀릴 것인가 이 부분을 바라볼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105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79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수별로 봤을 때 나머지 흐름들로 보게 되면 한 75%가 영업이익이 더 안 좋아지는 꼴로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종목별로도 쭉 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가장 영업이익 전망치가 낮게 나오는 쪽은 S-오일, TUA 항공, CJCGV 그리고 호텔신라 세
대표적으로 어떤 경기 민감 섹터와 함께 나오는 그리고 또 화학주, 항공주 이런 쪽으로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우려감이 큰 업종이라고 보게 되면 저희가 다 아는 업종들입니다. 그리고 벌써 주가도 그를 반영하면서 52주 신저가도 나왔던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먼저 정유업종이 눈에 띄죠. 대표적으로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 그러면 당연히 석유가 수요가 줄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는 재고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걸 어디다가 가동률도 나오지가 않는데 팔 데가 없다라는 관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 실적도 특히 정유업종을 또 하나 가로지르는 게 정제 마진이죠. 지금 최근에 정제 마진 조회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게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팔으면 BEP가 보통 한 정제 마진이 적어도 한 $5대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당연히 두려운 상황들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유 화학 관련된 쪽에 대한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고요. 또 하나 중국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같이 몸소 느끼는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인 경기 민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철강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쪽도 당연히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항공 운수 관련된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 섹터와 관련된 쪽도 연관되는 흐름들 같은 경우 면세점, 화장품, 영화관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을 끼칠 거고요.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그냥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이런 분위기에 누가 여행 가느냐 그리고 또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서울역 이런 데 보면은 거의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뉴스 지켜보면서 거의 특거 상태로 들어간 사람들의 분위기 그랬었을 때 당연히 중국 여행도 안 갈 거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한국으로 올 상황도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큰 타격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1월 달 관광 통계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영향권은 2월 달부터 들어왔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월 달도 생각보다 20일 이후부터 발병했던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수치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중에서 일단 지금부터 또 관련된 종목들 보시게 되면 관광 통계들 또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그러면 선전하는 업종은 무엇일까라고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물류겠죠. CJ 대한통운 한진 같은 경우 요즘 택배가 주문 건수가 엄청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비대면의 핵심인 이런 온라인 쇼핑과 그에 따른 택배 흐름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온라인 쇼핑 쪽도 물론 현대홈쇼핑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쪽으로 대표적인 투자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전자결제들입니다. 전자결제주가 가장 큰 피해로 받을 부분들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 기존에도 성장세가 뚜렷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의 성장은 상당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기회가 전자결제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더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우려감 큰 업종의 낙폭 과대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성장하는 업종을 점진적으로 매수를 계속 추세적으로 따라가느냐 여러 가지 대응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성장하는 섹터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움직인다라고 그러면 일단 지금 현존하는 종목들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소프트웨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기대감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반도체 관련된 쪽은 당연히 우려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스마트폰은 오히려 중화권 업체들이 생산을 제대로 적재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급을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중화권 업체들이 그동안 상당히 길을 펴고 있었던 대표적으로 인도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단순하게 보게 되면 스마트폰 IM 부분에 대한 실적 영향력이 오히려 반도체 쪽이 훨씬 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감소는 하되 감소폭을 줄이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확산이 진정돼야 되겠죠. 그래야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단기적, 특히 1분기 정도만 그러고 2분기부터는 빨리 개선된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시간과 확인에 대한 여러 가지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제 보니까 뭐 브라질, 유럽 이런 쪽도 다 경기 부양책 쪽을 강화하는 모습들인데 우리나라도 조만간 어떤 금리나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재정정책도 다시 강화되는 요인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저는 그나마 예감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전쯤에 나온 이 소식에 따르면요. 광주 동구에서도 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한 명 더 나왔습니다. 이제 광주 내 3명으로 증가를 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이 정세균 총리가 대구, 경북, 청도에 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가 속보가 나온 상황입니다.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또다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올수록 우리 시장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업종이 크게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화웨이 이슈와 관련해서도 좀 불안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반도체 업종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기회도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우려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사태도 그렇지만은 화웨이에 대한 견제를 계속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 안쪽에서 반도체 관련된 장비에 대한 규제, 이 부분도 상당히 부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한국이 수입했던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 장비 수입 업체는 미국이죠. 31%가 넘는 상황들인데 특히 세계 반도체 장비 가장 유수의 업체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고요. 게다가 램 리서치 같은 핵심 장비 쪽을 봤었을 때는 거의 다 미국이 꽉 잡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규제를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또 한국은 이를 장비를 받아다가 반도체를 생산해서 중국에 판매하는 꼴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 규모가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어떤 3위 정도, 그리고 또 반도체 구매 상위 10개국 쪽에서는 중화권 업체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높아졌고요.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게 32%까지 됩니다. 전년도가 28%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든가 네트워크 장비 같은 쪽은 오히려 화웨이와의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반도체 부분은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주요 매출처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는 불진한 흐름들의 영향권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2018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국 매출이 거의 2014년도 대비해서 4배 이상 증가됐고요. 39%대. 그리고 상반기까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업종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돈 되는데 팔자라는 쪽에 집중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어떤 그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쪽에서 매출 비중이 47%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화웨이 쪽의 매출도 거의 15에서 20%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제재가 강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두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은 SK하이닉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봤었을 때 지금 고려사항은 아무래도 IT 관련 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연결돼서 어느 정도 부담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염두하되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는 이를 반영하면서 급하게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또 매수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종합적으로 일단 지금 저점 성장 섹터에 대한 저점을 노리되 아직 클릭해서 매수 확인을 누리지 말자. 동향을 좀 지켜보면서 약간 타이밍을 계속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실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현황만 살펴봤는데 반면에 반사 이익 가능성이 보이는 산업도 있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업계인데요. 디스플레이 산업이 반사 이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반사이익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반사이익의 가능성은 있는데, 하지만 기존에 LCD,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CD 쪽은 반사이익일 수가 있는데요. OLED는 계산기를 좀 더 두드려 봐야 되겠죠. 이 OLED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업체들이 LCD 안 되겠다, 다 탈피하고 OLED로 넘어가는 입장인데, OLED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산 공장이 또 중국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중국의 가동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수율에 대한 압박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한 50% 정도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 LCD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업계 쪽에서 거의 약간 찬밥 신세죠. 왜냐하면 생산을 봐야 계속 중국에서 공급 과잉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LCD는 생산을 거의 마진 쪽으로, 그래서 LCD 한 대를 생산하는데 100원이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100원에 팔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산업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한 30원이 지급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한 대 팔아서 원가에 팔아도 보조금 때문에 30원 이득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피해는 비슷한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도 LCD 관련된 쪽에서는 상당히 부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OLED 투자로 가속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런 쪽으로 왔었을 때 특히 최근에는 이 LCD 관련된 쪽도 그래도 대형 TV 쪽으로는 그래도 이번에 국내에서 해외 그리고 또 글로벌 주요 행사들이 있죠. 유로 2020 그리고 도쿄올림픽 이런 쪽으로 있다 보니까 재고를 약간 축적해가는 과정 쪽에서 이런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공급이 제때 못 되는 중국 업체들과는 다르게 약간 재고를 축적하면서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변화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LCD TV 가격 같은 경우는 다음 달이면은 한 1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업체들은 LCD만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은 생각보다 그렇게 완전하게 긍정적이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OLED에 대한 부분들인데, 대표적으로 중국 생산 비중의 영향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표적으로 LED 디스플레이죠.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광저우 OLED 공장에 대한 양산이 약간 타격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애플도 OLED 공급을 받는 상황 속에서 애플도 만약에 제대로 중국 공장에서 박스콘을 중심으로 생산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OLED를 또 받아서 납품을 해야 되는 입장 쪽에서는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부담감, OLED를 계속 투자를 하면서 중국에 쫓아오는 중국을 계속 격차를 벌여야겠다라고 하는 과정 쪽에서 가장 큰 관건은 충분히 OLED의 생산을 끌어올려서 이를 판매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연결고리가 약간 지금 또 무모화될 수 있는, 즉 정확하게 연결이 돼서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꺾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OLED에 대한 부담감도 아직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중국이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이 멈춘다라고 했을 때 LCD도 LCD도 이제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고요. OLED는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좋은 기회라고 보기에는 또 웃지 못할 슬픈 현실일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야 될 현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만 보고 관련된 업종이 수혜다, 아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는 것 속에서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은 앞서 1번에 말씀드렸던 기업 실적 전반적인 위축이 적어도 1분기 아니면 상반기 안쪽까지는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으로 보면서 대응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다뤄보고 왔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아람코의 주가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글로벌 원유 시장을 둘러싼 미국과 오펙과의 치킨 게임에서 미국의 승리로 무게가 실리는 형국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작년이었죠. 세계 최대 규모의 IPO 대여로 주목받았던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이죠. 이 아람코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원유 시장을 둘러싼 미국과 오펙 회원국과 그리고 러시아 같은 이 주요 산유국 모임이죠. 이 오펙 플러스 간의 치킨 게임이 이 미국의 승리로 좀 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작년 12월 11일에 사우디 타다우 증시에 전체 주식의 1.5%에 해당하는 물량만을 상장한 아람코가 2014년 그 알리바바를 제치고 IPO 사상 최대 공모 금액인 25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조 6천억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상장 당시의 공모가는 사우디 돈으로 31리알, 그러니까 1,185원으로 개장 첫날 상한가인 35.2리알까지 10%가량 급등하면서 이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공모가로 역산한 이 아람코의 기업 가치는 1조 7천억 달러로 기존 세계 시가총액 1위였죠. 이 애플의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선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란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국제 유가는 약세를 보여주었고요. 아람코 주가도 덩달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이 공모가에 좀 다가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제 유가는 뉴욕 거래소 WTI 선물 가격 기준으로 작년 10월 초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50 선에 좀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후에 작년 12월이죠.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협상 타결과 더불어 올해 1월 초에 불거진 이란발 위기가 빠르게 진정되면서 WTI 가격은 63달러까지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1월 중순 이후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공포를 전환시키면서 지난 10일이죠. WTI 가격이 49.57달러 선까지 후퇴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람코 주가는 상장 이후에 작년 12월 16일 38리알로 최고가를 기록한 뒤에 지난 18일 기준 33.2리알로 11.6%가량 급락했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오펙이 미국에 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보고서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오펙 그리고 러시아 치킨 게임은 미국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공공연히 증산을 선포한 미국과 달리 2017년부터 감산을 이은 오펙 플러스에도 이 국제 유가는 큰 상승 압력을 받지 않았고 미국과 비오펙 산유국들의 증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유가가 그나마 배럴당 $50를 유지하는 이유도 이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인 감산 외에 미국의 어떤 베네수엘라 이란 규제에 따른 생산 감소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오펙 회원국 입장에서는 감산을 단행해도 낮은 유가로 인해 손실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을 늘리는 게 자국 입장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우선 미국의 현재 신규 유정 기준 손익분기점은 $40 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란발 이 지정학적 위기의 고조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장점을 어필하는 기회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이제는 오펙의 영향력이 3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당장 유가 하락 방어를 위해 감산 합의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면서 가까스로 유가를 지지하는 수준에 이르러지 않았는데 판단됩니다. 이 오펙이 어떻게 맹주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우디가 2016년 이후에 석유 의존도를 급격히 낮추고 쿠웨이트와 중립지역
유정 재가동에 나서는 행보 등은 이 오펙의 결속률을 가장 해치는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 첫 의료진 감염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간호사 5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이동 중지 명령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확진자와 관련된 뉴스, 이와 관련된 뉴스는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중국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하이안그룹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 그룹 내 항공 부문을 다른 국영 항공사에 매각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네, 우선 중국 정부가 과거에 전 세계를 상대로 인수합병을 벌였었죠. 항공 복합 기업인 하이안그룹의 어떤 경영권을 좀 인수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그룹 내 항공 부분을 또 다른 국영 항공사들에게 매각한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막대한 빚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겹쳐지면서 이런 하이난 항공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매각이 할 수밖에 없나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이안 그 HNA 그룹이죠. HNA 그룹이 위치한 중국 하이난성의 지방 정부가 이 같은 인수 논의를 진행 중이고 이르면 20일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보도하는데요. 1993년에 중국 민항국 직원이었던 왕젠과 천평 이 여객기 4대로 시작한 HNA 그룹은 현재 중국 4위의 민영항공사인 하이난항공 포함하면서 텐진항공 같은 14개 항공사 또 900대의 항공기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는 경영권 인수 후에 그룹 내 항공자산을 정부가 운영하는 에어차이나 남방항공, 동방항공에 쪼개서 매각할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HNA 그룹은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정부의 지원에 힘입으면서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대규모 차입을 통해서 해외 기업과 건물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였습니다. 이 그룹은 힐튼 월드호텔, 또 독일 도이치뱅크 등의 지분을 대거 사들이면서 또 미국의 뉴욕의 대형 부동산에도 좀 손을 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하이양이 이제 이런 부분을 위해서 투입한 자금은 4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이 그룹의 빚은 중국 기업들 가운데에서도 최고로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HNA 그룹의 사정은 이제 중국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또 왕젠 회장이 2018년 프랑스에서 실족사한 이후에 급격하게 좀 나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룹 부채는 한때 6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2조 2,940억에 이르지만 작년 중반까지 5,256억 위안 수준으로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16년이죠. 2016년 2분기에 1,849억 위안이었던 그룹 내 현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 기준으로 504억 위안으로 좀 감소했고, 이 HNA 그룹은 작년 11월에 그룹을 항공과 비항공 부분을 분리했고 또 85억 달러 가치의 아일랜드 항공기 임대사 이 아볼론 홀딩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룹이 이제 스위스 항공기 정비 기업 SR 테크닉과 또 싱가포르 컨테이너 대여사죠. 이 시코 역시 매각하려 했다라는 부분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HN의 자구책은 올해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고 또 항공 수요가 크게 줄면서 난관에 부딪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중국 곳곳에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운송 체계가 지금 마비되면서 이달 중순 동안 중국 경제 가동률이 40에서 50%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HNA 같은 경우는 중국 기준을 보더라도 마구잡이로 퍼져나가던 빚더미 그룹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항공업계 붕괴가 그룹을 실질적으로 파산에 몰아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HNA 그룹과 하이난성 정부는 이번 보도에 대해서 공식 답변은 거부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연합이 이 구글, 아마존 등 이 IT 공룡들의 빅데이터를 이 중소 IT 업체에도 활용하게 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봐 주시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또 유럽연합이 이런 미국의 IT 기업들한테 칼을 꺼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반독점 규제 일환으로 데이터 공유를 추진한다는 부분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금융산업을 좀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고객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데이터 전략이란 보고서에서 이 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이 법제화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좀 밝혔고요. 이 데이터 독점을 통한 구글, 아마존 등의 독점을 막기 위한 어떤 목표라고 집행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위는 IT 산업처럼 시장 실태가 광범위한 곳에서 이 데이터 접근이 어떤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구글 등이 이 고객 데이터를 배타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중소업체들을 배척함으로써 독점을 좀 심화하고 이 경쟁의 싹을 잘라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독점과 시장 지배력을 약화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독점을 무너뜨리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부분입니다. 이 집행위는 은행과 또 자동차 업체들은 이미 제3자의 고객 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하지만 이와 달리 IT 공룡들은 보유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엄청난 우위를 쌓을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지적인데요. 이 데이터 우위에 따른 높은 시장 지배력을 통해서 이 덩치 큰 기업들은 플랫폼의 원칙들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데이터 접근과 그리고 이 활용에 대한 촉구를 좀 강제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경쟁 부분까지 움켜쥐면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IT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 공유 강제는 이들을 억누르기 위한 조처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많이 이 집행위원 베스트하고죠. 데이터 집행위원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베스트하고 디지털 경제 담당 집행위원이 한 얘기를 부르면은 우선 우리 금융 부분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해야만 하겠지만 반대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입법 검토 배경을 좀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베스트하우 같은 경우는 과거 반독점 행위들에 대한 벌금은 물려왔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IT 업체들이 데이터 공유를 강제하는 것은 반독점 처방으로 기능할 수 있고 실제로 잘 작동할 것이라는 부분을 기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같은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단서를 좀 달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데이터 공유 강제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긴장과 갈등을 더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애플 또 아마존 같은 이 미국의 IT 공룡들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이 수십억 유로 규모의 벌금을 그 전에 물렸던 게 베스트하고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베스트하고를 말하면서 이 세금 여인이라고 좀 비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이 만난 어떤 인물도 베스트하고만큼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었다면서 이 베스트하고가 미국을 혐오한다고까지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가 베스트하고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에 나설 정도로 이 베스트하고는 열정적으로 미국 IT 공룡들의 반독점 위반 형태를 요즘 물고 늘어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베스트하고는 작년 여름이었죠. 아마존의 자가 플랫폼에 입점한 어떤 자신보다 덩치가 작은 소매 호텔로부터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또 온라인 장터로 기능하는 온라인 장터로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자체 브랜드를 판매하는 행위가 어떤 경쟁 저하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또 조사했었고 이와 별도로 유럽연합 법원에 출석하면서 구글이 소규모 경쟁 업체들의 희생을 강요했다라고 좀 증언까지도 했습니다. 이 유럽연합의 집행위가 이 단독점 일환으로 어떤 데이터 공유 추진하고 나섰지만은 실제적으로 법제화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유럽연합은 이 같은 데이터가 영업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고요. 또 어떤 데이터가 공유 가능하고 데이터 공유가 불러올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해서 누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충돌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우선 지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기업 모두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에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규정할지 또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질지 사용자들 어떻게 설명할지 같은 관련 기준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한편 유럽의 IT 업계 단체인 디지털 뉴욕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데이터 공유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 데이터 공유 이전에 어떤 기업과 협력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의 유통업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월마트가 아마존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입지를 넓히고 있는데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아마존, 또 온라인 이런 거래 온라인 유통업체들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그 고전이 지금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미국 울마트의 어떤 마케팅 전략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금 현재 그 어떤 고객 동선과 구매 이력을 파악하면서 이를 정보로 축적하면서 고객에 따라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울마트에서 자전거를 산 고객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면은 헬멧 광고를 보여주면서 판촉 행위를 하는 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울마트 측은 이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울마트는 2019년 회계연도 4분기,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하면서 우선 1년 전보다 좀 둔화된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 전자상거래 부분이 35% 성장했고 이에 비례한 손실 역시 커졌습니다. 벌어들인 수입보다 투자가 더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 울마트는 전자상거래 사업 분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어떤 식료품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에서도 아마존 뛰어름을 혹은 비견될 만한 경쟁력을 갖추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 2017년 미국 최대 유기농 식료품 체인이죠. 이 홀푸드를 인수하면서 이 오프라인 식료품 시장에 진출했을 때 모두들 일마트의 패배를 좀 예상했습니다. 실제 125년 역사를 지닌 미국의 백화점 체인시어스 같은 이 수많은 전통 소매 업체들이 아마존에 밀려서 무너졌는데요. 마지막에 일마트만 살아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온라인 상거래를 선호하더라도 음식, 특히 야채, 고기, 생선 같은 신선 제품만은 자기가 직접 고르고 싶어 한다는 심리를 꿰뚫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율마트에 들려서 이를 픽업하는 이 컬렉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율마트는 적어도 온라인 식품 분야에서만큼은 아마존을 뛰어넘는 입지를 좀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90%가 윌마트에서 100마일, 10마일, 또 미국 인구의 70%가 5마일, 또 미국 인구의 절반이 윌마트에서 불과 3마일 안에 좀 살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윌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한계 탓에 아마존의 다양한 상품 구성을 뛰어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윌마트는 전국 점포의 70%를 차지하는 대형 매장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칸소주의 주에 일치한 일부 점포에서도 이 같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청소 로봇을 도입하고 또 재고 상황 알려주는 어플 등을 활용하면서 이 단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수를 줄이고 또 고객에게 차별한 서비스도 제공해주는 인력 채용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궁극적인 목표는 1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을 일마트에서 진료를 받거나 돈을 이체하거나 또 머리도 손질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24시간 열린 공간을 만들면서 다양한 연령층이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활동과 또 상호작용 데이터로 만들어서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게 일마트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마트의 주가도 또 오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월마트 이슈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소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